안녕하세요. 저는 논현동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에 뭐하지만 제가 겪은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으니까요. 이런 말을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귀신을 믿으시나요? 저는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제가 경험한 일들은 현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신기한 경험을 통해 전 죽은 줄만 알았던 저희 친아빠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얼마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힘들었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빠 없이 엄마의 손에 홀로 키워졌습니다. 엄마 말로는 아빠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젊은 시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다정한 분으로 엄마와 뱃속에 있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항상 가난에 시달려야 했죠. 저희는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시골 읍내에서 식당 종업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 크자 좀 더 나은 밥벌이를 위해 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기부터 본인의 나이에 비해 월급을 많이 주는 입주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가정 사정상 대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야 했고요. 전 나름 공부도 잘했고 의사라는 꿈도 있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어느 정도 돈이 모인 후 회사를 관두고 학원에 다니면서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시험에 합격하며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저희에게도 좋은 날이 왔습니다. 엄마와 저는 월세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두 사람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전세로 집을 얻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저는 회사에 취직을 하자마자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과 따로 엄마와 내 집 마련을 위해 차곡차곡 같이 모아두었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월세에서 전세를 집을 옮기게 되었고 이사한 집은 방도 2개나 딸린 데다 거실까지 있었죠. 집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내놓았다는 말에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계약한 집이기도 했어요. 은행에 대출을 끼고 얻은 전셋집이었지만 그래도 월세로 반지하나 원룸에서만 살다가 처음 전셋집을 구해서 들어간 저희 두 모녀의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이사 첫날 엄마와 저는 잠들기 전 같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엄마 꼭 멋진 아파트 사줄게. 엄마는 아파트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우리 똥강아지랑 누워서 오순도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어. 엄마는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도 아직도 똥강아지라고 부르네? 그리고 엄마, 거짓말하지 마. 엄마 매일 TV에 나오는 아파트 보면 나는 언제 저런 곳에 살아보냐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잖아. 엄마 그 소원 내가 꼭 이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진짜야? 그러면 엄마 똥강아지가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사주는 건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그런데 딸, 우리 둘이 이만하면 정말 잘 살아왔지? 그 힘든 고비 넘기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게. 엄마,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자. 그만큼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그래, 우리 딸 말처럼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나 사실 저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엄마에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전 병원 원장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곳은 일반 내과 의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원장이 친절하게 잘해주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추파를 던지며 음흉하게 굴기 시작했던 겁니다. 최 선생, 오늘 퇴근하고 뭐하나? 내가 이 근처 전기통닭구이 맛있게 하는 데 있는데 오늘 거기 가서 한잔 어때? 오붓하게 우리 단둘이 말이야. 어때? 좋지? 나같이 잘난 남자가 막 따로 밥 먹자고 하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지? 원장님, 죄송한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아니 왜? 병원 원장인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평민인 최 선생한테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너무 놀란 건가? 뭐 하긴 최 선생이랑 나는 사는 세상도 전혀 다르고 최 선생 인생에 나처럼 멋진 남자를 만나볼 일도 없을 테니 내 데이트 신청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허락할게. 최 선생이 나 마음껏 좋아하는 거 허락할 테니까 더 이상 최 선생 마음 숨길 필요 없다는 소리야. 최 선생도 그동안 마음이 있어서 나한테 잘해줬던 거 아니야? 원장님,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원장님께 잘해드렸던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병원 원장님으로 제 상사로서 잘해드렸던 거고 전 원장님께 이성으로 눈꼽만큼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이런 관심 안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최 선생, 지금 한 말 진심이야? 후회 안 할 자신 있는 거지? 지금 엄청난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네, 저 후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해 주세요. 알겠어. 앞으로 최 선생 병원 일하는데 힘들게 돼도 그건 전부 날 거부한 최 선생 탓이니까 원망하지나 말라고. 그날부터였어요. 병원 원장이 저를 못살게 굴며 시커멓게 태우기 시작한 것은요. 화장실 청소며 병원 청소며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억지로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 물품 관리며 폐기물 관리 같은 것들은 원래 간호조무사인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만 병원 청소에 화장실과 원장실 청소는 원래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따로 시켰었는데 갑자기 그 일까지 전부 저한테 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원장놈이 퇴근이나 출근하기 전에도 수시로 혐오 비슷한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최 간호사 나야. 요즘 고생이 좀 심할 텐데 이러니까 이제 좀 내 생각이 나지 않나? 최간이 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난 계속 이럴 생각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 마음 받아주는 게 좋을 거야. 지금껏 살면서 날 거부한 여자는 없었다고. 솔직히 나이 30이면 이미 늙을 대로 늙었고 여자로서는 꺾이는 나이인데 그만 튕기지 그래? 재간도 사실 많이 외로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존심 그만 세워.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고. 병원 원장은 미친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저를 최 선생이 아닌 최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게다가 성희롱이나 다름없는 문자를 보내며 괴롭혔던 겁니다.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러다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은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원장놈이 시켜 진료실을 정리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청소를 잘했는지 확인한다며 진료실로 들어간 원장놈이 갑자기 흥분해서는 밖으로 나와 난리를 피웠던 겁니다. 없어. 내가 여기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내 롤렉스 시계가 없어졌다고? 3천만 원짜리 내 시계를 누가 훔쳐간 거야? 최간, 네가 훔쳐갔지? 네가 청소하는 척하면서 내 시계 훔쳐간 거 맞지? 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료실 들어갈 때부터 시계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았다고요. 잘 찾아보세요. 어디 놓고 온 것은 아닌지. 웃기지 마! 내가 분명히 내 3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내 책상 위에 올려놨었다고. 도둑년 같으니라고. 좋은 말 할 때 너 내 시계 당장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 내놓으라고! 네 부모님은 너한테 남의 물건 도둑질하라고 가르쳤냐? 그동안 원장놈의 숱한 괴롭힘에도 전 꾹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와 고생하며 홀로 절 키우신 엄마 욕을 하는데 그건 도무지 참고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원장놈의 멱살을 잡고 말았어요.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이제는 엄한 사람 도둑 취급하면서 우리 부모님까지 욕해?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 절대 못 참는다고. 그것도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게 느끼하게 찍적거리긴 하고. 너 지금 내가 네 놈이랑 안 만나준다고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지? 지금 나한테 안 갚음하고 있는 거잖아. 어허이, 이거 당장 놓지 못하겠어? 내가 그런 찌질한 남자로 보여? 네가 내 시계 훔쳐갔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너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면 내가 오늘부터 네 자식이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의사 가운 주머니에서 사라졌다는 시계가 떨어져 바닥에 뒹굴더라고요. 그러자 원장님은 몹시 당황한 눈치였고 전 재빨리 원장님의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의 시계를 확인해 보니 3천만 원짜리 롤렉스 명품 시계라고 했던 것은 리렉스라고 적혀있는 짝퉁 시계더라고요. 원장놈은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뒷걸음치기 시작했고 전 다시 원장놈의 멱살을 다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조도 안 차고 다니는 짝퉁 시계나 차고 다니는 자식이 감히 날 도둑으로 몰아? 네가 나한테 억울한 누명 씌우는 거면 너 오늘부터 내 자식 한다고 했지? 어디 네 엄마한테 오늘 작살나게 맞아봐라. 불효 막심한 놈아! 최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 말 좀! 저는 원장놈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머리로 원장놈 이마에 오이소박이 물김치 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놈은 그대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전 그날 병원을 관두고 말았어요. 더는 그런 원장이 있는 병원에서 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제가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갔던 전셋집이 글쎄 깡통 전세였던 겁니다. 이미 집주인한테 당한 사람도 여러 명이고 갭 투자를 위해 여러 개의 빌라를 구입했던 집주인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은행에 빚까지 지며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알아보니 저희에게 집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준 것이 아니라 훨씬 비싼 가격에 전세를 주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놓고 집주인은 잠수를 타고 말았죠. 그래서 간신히 집주인의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에게 한다는 말이 지금은 당장 저희가 방을 뺀다고 해도 돌려줄 돈이 없다면서 원하면 자신에게 집을 구매하라는 것이었죠. 본인이 어차피 돌려줄 돈도 없고 감방에 들어가 살다 나오면 그만이라면서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엄마와 저는 시세보다 비싼 집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몇 푼이라도 그나마 건질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다행이라면 저희 집으로 집주인이 담보를 잡힌 게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회사까지 관둔 마당에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많이 억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단 집 대출금을 갚아야 했기에 저는 저희 집 근처 요양원에 다시금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근이 없고 정확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일이 끝나고 밤에 알바나 다른 부업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더 큰 큰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맙니다. 저희 엄마도 대출금을 갚겠다면서 일을 늘리기 시작하셨는데 새벽에 일찍 일을 나가셨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던 겁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저희 엄마를 덮쳤던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119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던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는 엄마의 임종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채 미동도 하지 않은 엄마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엄마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왜 이러고 있어? 엄마 오늘 일한다고 일찍 밖에 나갔잖아.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엄마가 이렇게 쉽게 나를 떠날 리 없어. 엄마 제발 일어나 봐. 엄마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엄마. 일가 친척도 없는 엄마의 장례식장은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알고 지내던 엄마 지인들과 제 친구 몇 명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전 엄마의 죽음에도 온전히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에게 보상금을 받고 싶어도 그 사람도 빚이 많아 받을 돈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때 생각은 원수같이 싫은 집이지만 그래도 엄마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겨있는 집이라도 어떻게든 지키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3일장을 마치고 전 바로 다시 병원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는 퇴근하고 와도 반겨주는 엄마가 없는 집에서 매일을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떠나고 3개월쯤 흘렀을까? 저희 요양원에 치매 걸린 할머니가 새로 오시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말이 없고 얌전하신 분으로 이미 와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잘 어울리셨죠. 그런데 요양원 지 며칠 안 된 그 치매 걸린 김할머니께서 저에게 갑자기 말을 거시는 것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 어르신들께서 어디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건강을 확인하며 김할머니가 있으신 호실로가 할머니의 바이탈을 체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붙잡으시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셨던 겁니다. 저기 할 말이 있대. 네? 할 말이 있다니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 말이 있대, 할 말이. 제대로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저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김할머니의 모습이 이상하긴 했지만 치매가 있으시기도 하고 제대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서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김할머니께서 저를 또다시 붙잡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김할머니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할 말이 있대. 김순자 어르신, 저번부터 저만 보면 자꾸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르신 혹시 저한테 무슨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어디 몸이 불편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간호사 선생님 엄마가 꼭 할 말이 있대.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줘.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 중에 치매에 걸리고 하시면 인지가 떨어지셔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데 저에게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해서 여쭤봤던 건데 김할머니의 대답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분명 기록에는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화도 통하고 말씀도 잘 따라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본 김할머니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뵌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고 이미 안 계세요. 그런데 돌아가셔서 안 계신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르신, 바이탈이랑 혈당 아무 이상 없으시고요. 잘 쉬고 계세요. 이따 점심 때 약 잘 챙겨 드실 때까지 다시 들을게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김할머니께서 아프신 사람만 아니었다면 화를 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김할머니께서 모르고 하신 이야기 하셨을 텐데도 꼭 힘든 저를 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제가 심적으로 많이 방황하던 때였으니까요. 떠난 지 얼마 안 된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엔 저도 계속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엄마가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다고 다른 선생님들의 충고에 저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요양원 안에 김할머니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귀신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나이가 드시면 아이처럼 순진해지시는 구석도 계시고, 그리고 옛날 분들이니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는 경향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의 말에도 그냥 그런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들끼리 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죠. 그게 정말이야? 우리 요양원에 새로 들어온 그 치매 걸린 여자가 죽은 사람을 본다는 게? 그렇다니까. 같은 박사는 옥순내가 이야기해줬는데 옥순내 남편이 젊은 시절 바람 피운 것까지 알았다나 봐. 그런데 그 남편 놈이 그 일을 사과하고 떠나고 싶어서 옥순내 곁에서 계속 붙어 있었대. 그런데 그 귀신 보는 여자가 그 말을 전해주자마자 바로 떠났다네. 그러면서 옥순내 남편이 집 장롱에 숨겨놨던 통장 위치까지 알려줬다지 뭐야. 그 덕에 옥순내 아들이 가게에 밀린 월세도 내고 큰 위기를 넘겼다나 봐. 오메 오메, 정말로 신기하네. 그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참 순진하시다는 생각이었어요. 예전에 옥순 할머니가 대화한 내용을 듣고 귀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김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정말 김할머니께서 귀신을 보는 것처럼 모두 믿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김할머니가 어느 날 저를 보더니 정말 제가 깜짝 놀란 말을 하고 맙니다. 할 말이 있대. 네, 어르신. 또 저희 엄마가 무슨 할 말이 있으시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이탈이랑 혈당 체크부터 해요. 어디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데는 없으신 거죠? 저는 김할머니의 가끔 심해지는 치매 증상이 또 시작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김할머니의 체온을 확인하다가 김할머니의 한마디에 그만하던 일을 까먹고 멈칫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우리 똥강아지가 이제 다 컸다고 엄마 말 안 듣는다고 하는데, 그럼 간호사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한테 앞으로는 좋아하는 김치전도 안 만들어 주겠대. 어르신, 제가 엄마가 만드는 김치전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간호사 선생님이 요즘 밥도 잘 먹고 매일 기운 없어 보여서 속상하대. 지금쯤이면 선생님 엄마가 만들어 놓은 오이소박이 물김치가 잘 익었을 거라면서 오늘 집에 가면 꺼내 먹으라는데 냉장고 3번째 칸에 있을 거래. 어르신, 저 지금 놀리시는 거죠? 제가 저번에 저희 엄마 돌아가셨다고 조금 짜증냈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어르신 말씀 결코 믿을 리 없으니까 저 그만 놀리세요. 지금 아프신 상태라고 해도 그렇지 남의 상처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란 마음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 김할머니의 말에 몹시 놀란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옛날 사람처럼 저를 똥강아지라고 자주 불러주었고 엄마가 만든 김치전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건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시해버렸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몇 마디에 그런 말을 믿는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김할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할머니들의 바이탈을 체크하며 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업무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요즘 밥을 잘 먹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하나 남아있던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상한 반찬들밖에 없더라고요. 엄마가 떠나고 조금이라도 엄마 흔적을 간직하고 싶어 제가 아직 치우지 못한 것들이었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냉장고 세 번째 칸에 눈을 돌리고 말았어요. 문득 김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던 거죠. 하지만 역시나 치매 노인이 하신 말도 안 되는 말이었는지 김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오이소박이 물김치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며 냉장고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세 번째 칸 반찬통들 뒤로 구석진 잘 안 보이는 곳에 빨간 작은 김치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다시 냉장고 문을 열어 떨리는 마음으로 그 빨간 작은 김치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 김치통 안에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김치통 안에는 김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익은 오이소박이, 물김치가 담가져 있었으니까요. 그 길로 저는 택시를 타고 바로 요양원에 달려갔어요. 그러자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TV를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김할머니는 보이지 않아 호실로 찾아가니 그곳에는 혼자 앉아 계신 김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르신, 저희 집 냉장고에 엄마가 만들어 놓은 오이소박이, 물김치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몰랐던 건데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요? 내가 말했잖아, 간호사 선생. 네 엄마가 옆에서 알려줬다고. 그러면 정말로 저희 엄마가 제 곁에 지금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 지금 어르신 말 전부 다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해주세요. 너 어릴 때 시골 파랑 지붕이 있는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지? 그때 집 앞 개울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무릎에 어릴 적에 놀다가 다쳐서 생긴 작은 흉터 하나가 있는데 그건 아주 자세히 봐야 할 수 있는 거라면서 너랑 네 엄마밖에 모르는 비밀이래. 간호사 선생이 음식을 정말 못하는데 나중에서도 라면물 못 맞춰서 정말 끝내주게 맛이 없다고 하네. 엄마, 정말로 내 곁에 엄마가 있던 거야? 전부 저랑 엄마만 알고 있는 것들인데. 엄마. 울지 마. 네가 울면 곁에서 위로도 해줄 수 없는데 엄마 가슴이 너무 아프대. 네 엄마가 그러는데 먼저 떠나서 정말 미안하대. 그리고 너한테 사실대로 말 안 한 한 가지가 있대. 그래서 네 엄마가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네. 너한테는 아빠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살아있다고 해. 그래서 꼭 가서 만나봤으면 좋겠대. 네? 저희 아빠가 살아계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가서 꼭 진료 한번 받아보라는데 일진료실로 예약하래. 김할머니의 말에 전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엄마의 이야기로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분명히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갑작스레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으니까요. 그래도 처음이라면 모르겠지만 김할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치매로 인한 것이거나
거짓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일단은 김할머니의 말씀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위험도 있었기에 이왕 이렇게 된 거 검사도 할 겸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아가 원장님께 소화기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진료 의뢰서를 받아 김할머니께서 말한 대학병원 1진료실의 진료를 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진료를 받는 날에 맞춰 미리 휴가를 내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찾아가게 되었죠. 저는 점심시간 전 보는 마지막 환자였고 긴장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간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너무 낯이 익었거든요. 저랑 꼭 닮은 얼굴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그제야 엄마가 왜 이 대학병원으로 와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혀 처음에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낼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레 용기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교수님 혹시 최문옥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최문옥이라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 모르시는 분이셨나요? 갑자기 이상한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최문옥 씨는 제가 알고 계신 분이긴 한데 왠지 그분이 교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환자분이 최문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랑은 혹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신가요? 그럼요.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죠. 제가 사실 최문옥 씨 딸 되는 최은주라고 합니다. 문옥이 딸이라고요? 그러면 문옥이가 재혼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엄마의 딸이란 말에 의사 선생님은 몹시 당황한 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 착각인 듯 보였지만 많이 실망한 듯 보이셨고요. 그러다가 제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흥분했던 목소리가 금세 누그러져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를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문옥이한테 제 이야기를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은주 씨 어머니랑은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연락이 끊겨 오랫동안 소식을 못 두고 살았는데 이렇게 문옥의 딸인 은주 씨를 보게 되네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께서 제가 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겁니까? 결혼한 남편분이랑은 잘 지내고 있는 건가요? 문옥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의사 선생님께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몰라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의사 선생님이 저희 친아빠라고 해도 갑작스레 나타난 제 존재가 싫을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만약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제 친아빠가 맞는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말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선택은 의사 선생님께 맡기기로 하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제 아빠가 맞는다면 그리고 설령 아니라도 어머니가 저보고 이곳으로 가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는지 자꾸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교수님, 저희 엄마는 재혼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엄마 말로는 아빠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살아계셨을 때 엄마랑 뱃속에 있는 저를 정말 많이 예뻐하고 사랑해 주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잊지 못하셔서 평생 혼자 사셨고요.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우느라 고생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제 나이는 30살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말에 크게 숨을 삼키셨습니다. 그리곤 저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30살이라니요? 은주 씨가 30살이면 그러면 내가 문옥이랑 헤어지기 전에 은주 씨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지금 은주 씨가 제 딸이란 소리인가요? 네가 정말 내 딸인 거냐? 하지만 몹시 놀란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의 반응이 딸이라고 나타난 제가 반가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제가 너무 싫고 당혹스러워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겁을 먹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어요. 갑자기 제가 찾아와서 너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전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가볼게요. 그런데 저는 발길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니 저희 아빠가 뒤에서 저를 꼭 안아주셨으니까요. 은주야, 이 녀석 왜 이제 나타난 거야? 내가 너희 엄마가 떠나고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데 이제야 나타난 거냐고. 우리 딸 은주. 아빠. 아빠와 저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그리곤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후 아빠는 저희 안부를 물으며 바로 저희 엄마부터 찾더라고요. 아빠 없이 혼자 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아빠가 우리 은주 태어난 것도 바보같이 모르고 혼자 크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진작 알았으면 네 엄마가 날 떠났을 때 그렇게 두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네 엄마는 지금 어디 있느라고 이렇게 혼자 찾아온 거야? 내가 지금 너희 엄마 만나서 묻고 싶은 것들이 많다. 당장 네 엄마 만나러 가자. 지금 문옥이는 어디 있니? 아빠, 사실 엄마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아빠를 찾아오게 된 거고요. 어? 우리 문옥이가 세상을 떠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전 엄마가 돌아가신 이야기와 그동안 엄마랑 어떻게 살았는지 아빠에게 전부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빠의 행동으로 보아선 엄마가 아빠를 몰래 떠나서 아빠가 혼자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사정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헤어지게 된 것인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이야기로 그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었어요. 엄마는 고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취직해 격리로 일을 하며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였던 엄마는 교회에 가서 봉사활동에 자주 참석했었는데 그러다 같은 곳에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병원 인턴이었던 아빠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엄마는 가진 것이 없는 고아였고 아빠네 집에선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아빠는 엄마를 데리고 아빠 부모님이 찾기 힘든 시골로 도망쳤고 그곳 교회에서 둘이 결혼식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부모님께 들킬까봐 혼인신고도 못하고 살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하루 일당을 받아 동네 주민들의 농사일을 도와주며 엄마와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빠에게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피를 토해 급하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위암 2기라는 소리였죠. 하지만 현재 아빠와 엄마의 형편으로는 수술비 하나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라 엄마는 아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떠났다고 해요. 더는 지금 생활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면서 집에 돌아가 아픈 병을 제대로 치료받으려면서요. 아빠가 혹시 엄마를 찾으러 따라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빠 집에 전화해
아빠가 있는 장소까지 알려주며 얼른 잡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싫어서 떠난 것처럼 했지만 아빠는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엄마가 자기를 살리려고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떠났을 때는 저를 임신했던 상태였던 것 같은데 아빠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를 포기하지 않고 병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찾을 거란 생각에 비밀로 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부모님도 아빠 고집에 지고 말아서 두 사람 사이를 허락하고 아빠 대신 엄마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 병이 나은 후 아빠는 엄마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후라 찾을 수가 없었고요. 만약 엄마가 저를 임신했던 걸 알았다면 아빠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전부 뒤져서라도 찾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 아빠는 엄마를 잊지 못해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었는데 두 번째 아내분을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기록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아빠가 재혼 전에 저희 엄마와 결혼했다가 헤어진 사실도 미리 알렸고요. 서로 사랑하진 않았지만 친구처럼 보듬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분은 불임이었고 그래서 두 분 사이에는 평생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내분도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도 아빠를 살리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빠는 저와 엄마에게 많이 미안해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문옥이한테도 은주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야. 그때 아프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일도 네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떠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전부 내 탓이다. 아니에요, 아빠. 저는 엄마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아빠가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아빠도 만날 수 없었을 거고요. 그래도 그때 내가 좀 더 문옥이를 찾아봤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엄마가 그렇게 저를 떠나게 된 게 세상이 막 원망스럽고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아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죽은 문호이가 네 곁에 있다는 그게 무슨 소리니? 아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 지금 하는 이야기 절대 헛소리 아니고 저도 얼마 전에 겪은 일이라 제가 경험하고도 아직 믿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 아빠를 만나러 오게 된 김할머니의 이야기까지 전부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처음에는 제 말에 믿기 어려워하더니 나중에는 많이 놀라워하셨습니다. 가끔 병원에서도 사망 선고까지 받고 죽었던 환자분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아빠가 맡았던 환자 중에도 췌장암 말기로 암이 온몸이 전이 돼 살 가능성이 없는데 몇 달 후 온몸에 퍼진 암이 말끔히 사라진 일도 있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벌어진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제가 하는 말이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제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바로 저를 괴롭히던 제가 전에 다녔던 의원의 10살 많은 내과 원장 말이에요. 아빠는 며칠 후 휴진인 날을 이용해 저를 데리고 10살 많은 원장놈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아주 제대로 와작을 내주었죠. 유명하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여길 어떻게... 네 놈이 감히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인 은주를 괴롭혔다고? 예? 최간이... 아니, 최 선생님이 교수님의 따님이셨단 말입니까? 너희놈 두고 봐. 내가 내 힘을 전부 이용해서 너 이 바닥에서 왕따를 만들어 버릴 테니까.
그리고 우리 딸 못살게 굴고 스토킹한 거랑 성희롱한 것까지 전부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혼쭐 내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교수님. 아빠는 정말로 10살 많은 원장놈을 왕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원장놈이 아빠가 가르쳤던 제자였고 아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더라고요. 원장놈은 아빠 딸인 저를 스토킹하고 성희롱했던 것이 소문이나 같은 학교 동문이며 알고 지내던 의사분들이며 상대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아빠가 변호사를 선임해 제가 원장놈을 고소하게 되었고 결국 원장놈은 전과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휴가가 끝나고 요양원으로 출근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한 업무를 마친 뒤 휴식 시간에 김할머니를 찾아갔었거든요. 김할머니는 요양원 안에 있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계셨는데 전 바로 할머니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감사해요. 그리고 처음에 믿지 않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아직도 저는 귀신 같은 건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엄마가 제 곁에 있다는 그 말씀은 믿을게요. 그래서 아빠는 잘 만난 거야? 네, 덕분에 잘 만났어요.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네. 자기 엄마도 많이 좋아하고 계셔. 이제는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 떠나다니요? 네가 무사히 아빠도 만났고 이제는 본인도 마음 편히 좋은 곳에 가서 쉬어야겠대. 곁에 평생 같이 있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나 봐. 어르신, 그러면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없으시대요? 자기는 좋은 곳에 가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래. 그곳에서도 널 지켜보면서 잘 지켜줄 테니까 앞으로는 아빠랑 행복하게만 살라고 하네. 그리고 아빠에 대해 미리 말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항상 고맙고 많이 사랑한대.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재. 네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고 그 말이면 전부 알아들었을 거래. 네, 꼭 그럴게요. 저 아빠랑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게요.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조심히 잘 가라고.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 우리 간호사 선생 말 듣고 좋아서 엄마가 웃고 계셔. 조심히 잘 가시게. 그렇게 전 엄마를 떠나보냈습니다. 사실 엄마랑 아빠랑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떠나면서 그럴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아빠에게 남긴 이야기를 듣고 아빠는 고마워하시면서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아빠와 저는 엄마의 납골당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아빠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금 엄마 납골당 앞에서 펑펑 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제가 꼭 끌어안으며 위로해드렸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아빠랑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제가 아빠의 친딸이 맞더라고요. 그 후 저는 요양원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물론 엄마와 살던 추억이 담긴 빌라집은 그대로 놔둔 채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 가끔 가서 볼 수 있게요. 집에 남아있던 대출금도 아빠가 전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늦었지만 하지 못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의대 입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었는데 아빠가 곁에서 열심히 응원하며 뒷바라지를 해주시겠다는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제가 아빠를 닮아 의사가 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꿈을 이뤄 아빠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볼 작정입니다. 아빠와 제가 행복하게 살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하늘에 있는 엄마도 분명히 좋아하고 계시겠죠?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